네, 안녕하세요. 이번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그 첨단 AI 의료기기 규제 역량 강화 교육으로서 제1강 디지털 의료제품 품목 분류 및 임상시험 규정 관련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에버트라이 헬스케어 혁신연구소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건소라고 하고요. 그 이전에 경력은 식약처에서 십몇 년간 인허가 관련해서 심사를 하다가 현재는 에버트라이 CRO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교육 콘텐츠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분류 및 등급 지정, 두 번째는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교육은 관련된 규정 및 관련 가이던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규정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항을 알고 가셔야 되는지, 핵심 사항이 뭔지,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알아가신다라는 시간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강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뭐 다양하게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디지털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식약처에서 좋은 사업 교육으로 이런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번 교육 때 잘 배워가실 바랍니다. 네,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듯이 뭐 이번 교육은 제1강도 있고 2강도 있지만 이 관련된 디지털 의료제품 관련된 규정들을 좀 엄밀히 알아가시면서 규제 리스크, 즉 규제 정합성을 좀 배워가는 시간으로 좀 목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디지털 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하고 이제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죠. 이전에는 일반 의료기기도 그렇고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그렇고 일단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정해지면 그 제품이 어떤 품목에 해당되는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받고 어떤 품목 및 등급인지를 식약처에서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의료기기, 즉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은 자율 판단 기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업체의 자율 판단 기반으로서 분류 체계를 업체 스스로 정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런 업체 스스로 판단하는 그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개발 제품이 디지털 의료제품 중에서도 디지털 의료기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디지털 의료기기에 속한다면 7개짜리 제품 코드는 어떻게 생성을 하거나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제품 코드를 생성을 했으면 등급은 또 몇 등급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제품 분류에 대한 사항들은 식약처에서 이제 고시로 만들어진 관련 규정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앞서서 살짝 얘기해 드렸지만 사실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 즉 디지털 의료기기가 개발이 되면서 기존 일반 의료기기법 하에서는 좀 이제 기존의 체계의 한계가 좀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내용처럼 품목 분류의 경직성이 좀 많이 대두가 됐었죠. 기존에 예를 들어 기존의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라면 뭐 초음파 영상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라는 품목으로 분류를 받고, 이게 2등급짜리도 있었고 3등급짜리도 있어서 위해도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위해도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이제 2, 3등급 등급 및 이 품목 지정을 받게 됐죠. 하지만 이제 여러 제품들이 개발이 되면서 사실 이제 뭐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개발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성능들을 혼합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제품이 개발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처럼 문제점이 CT 영상, 즉 초음파 영상뿐만이 아니라 CT 영상, MRI 영상, 그 다음에 엑스레이 영상들, 아니면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뭐 생체 신호등을 모두 활용하는 만약에 AI 소프트웨어 제품이라면 이게 초음파 영상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을 뭐 각각 분리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조합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또 두 번째 한계가 앞서서도 연결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융합 제품 판단이 불가능하죠. 아까 위에 앞서서의 그 예시처럼 여러 가지 영상 종류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제품인지 아니면 진짜 조합 제품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다만 그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언급된 것처럼 하드웨어, 그 다음에 AI, 그 인공지능 기술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앱,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면 이게 하나의 제품으로서 품목 분류를 받을 때 어떤 품목으로 받아야 되는지가 어려움이, 물론 이제 제품 개발하시는 업체 분들도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식약처에서도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혼합된, 그러니까 융합된 제품들은 각 구성 요소별로 의료기기로 볼 것인가 라는 또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연결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죠. 그리고 이게 뭐 한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등급 판단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한계가 또 봉착을 했습니다. 같은 AI 기술이더라도 어느 부위 아니면 어느 뭐 리스크가 어떤 적응증에 쓰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기술이다 치더라도 어느 환경, 어느 필드, 어느 적응증, 어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리스크가 다 다르지만 기존에는 한번 2등급을 받거나 한번 3등급을 받게 되면 그 등급으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품목별로 고정된 등급을 받으면 실제 위험도랑 불일치하는 이런 한계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서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의 그 한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그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분류 등급 및 지정을 하는 그 핵심 철학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좀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뭐냐면 기존의 품목이 정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기존 일반 의료기기법에서 디지털 의료기기를 한 번이라도 인허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아시겠지만 등급이 자동 결정이 됐죠. 품목이 정해지면. 그래서 그 등급으로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서는 기능이나 목적을 먼저 보고, 물론 이제 이 두 가지만 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나 측정 환경들을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험도 평가를 한 다음에 똑같은 목적이나 성능을 보이더라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탑다운 방식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좀 얘기가 돼서 이번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품목 분류 고시에서는 이런 철학들이 좀 녹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율 판단의 의미가 좀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개발업체가 제품의 사용 목적, 그 다음에 기능, 위험도 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사실 심사를 하는 식약처도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되지만 그거를 그 제품을 몇 년간 개발한 개발업체에서 사실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업체, 즉 제조업체가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정확히 한 후 그 다음에 2차 판단으로 2차 검증으로 식약처가 그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 방식은 사실 품목 분류에 대한 신속성이나 그 다음에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잘못된 판단으로 품목 분류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책임은 개발업체가 부담짓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개발 과정에서 개발 및 인허가 준비, 심사 대응을 어떻게 하냐 단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제품 기획 시 디지털 의료기기 해당 여부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디지털 의료기기인지 아니면은 뭐 융합 제품인지 아니면은 건강기능 제품인지
인증 제품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을 해서 내가 어느 갈래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제품 코드를 어떻게 구상할 건지라는 것도 개발 단계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분류 및 등급에 따른 임상시험 전략도 수립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개발 단계에서 이게 넘어가면 이제 인허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이 앞 연결돼서 제품 코드 7자리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며, 그 다음에 등급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 근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며, 그 다음에 필요시는 사전 검토 민원 분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식약처에 사전 검토 민원을 신청해서 검토를 받는 체계를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뭐 한 번에 적합 통보를 받으면 좋겠지만 요즘 뭐 트렌드에서는 제품들도 너무 고도화되고 식약처의 심사 규정 규제들도 사실 이제 뭐 기술이 개발될수록 규정이라는 것도 규제라는 것도 같이 함께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규제 정합성 측면에서도 사실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측면들이 트렌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적합 뭐 리스크가 없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적합 통보를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죠. 보안에 대한 사항들도 많고 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해야 되겠죠. 만약 심사 과정 중에 사실 이제 이게 등급이나 품목 분류가 잘못됐다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면 보안 사항으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사실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디지털 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의 법적 근거는 사실 뭐 최초 분류는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따라서 당연히 모든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2조, 3조에 따라서 정의 및 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이하 이제 시행규칙의 2조, 3조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조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전에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에 관한 규정 및 그 관련된 가이던스가 개발이 돼서 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 관련 규정, 즉 고시 및 가이던스 내용을 중심으로 품목 분류 및 등급을 어떻게 좀 고려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장표는 많이 뭐 보셨겠지만 식약처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 관련해서나 아니면 인허가 관련해서나 아니면 임상시험 관련해서 발표를 하실 때 많이 보였던 장표이기도 한데요. 식약처에서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죠.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디지털 의료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아셔야 아까 품목 분류를 하시기에 앞서서 사실 이게 디지털 의료제품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이 후속 진행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디지털 의료제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디지털 의료제품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기기 이렇게 세 분류가 있는데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기기는 내년부터 시행을 할 테고 사실 오늘 중심은 디지털 의료기기를 중점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의료기기의 세부 유형을 보면 디지털 의료기기에 속하게 되는 유형은 이 5가지 기술 유형에 속해져야 사실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사실 일반 의료기기에서 대두되게 크게 다른 점은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인지, 즉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만으로 의료기기 인지가 가장 큰. 그전에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품목 분류가 있었긴 했지만 일반 의료기기 품목 고시에 따라서 정해진 품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 일반 의료기기와 디지털 의료기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유형 중에 하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물론 이제 여기 안에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즉 AI 기술이라던가 지능형 로봇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에 속해질 가능성이 크겠죠. 네. 위에 그러니까 유형 형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각
그 디지털 기술 유형별로 만약에 제품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법적 근거, 오른쪽에 있는 법적 근거민 각각의 그 기술 유형별로 이 법령 조항들을 한번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가기관, 즉 규제기관, 식약처를 포함해서 이런 국가 관리를 받고 있는 이런 제품들의 유형 및 제품 분류는 사실 법 근거로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어느 법을 따라서 규정들을 지키고 관련 근거 문서들을 이렇게 구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에 속해진다면 거기에 있는 인허가 및 뭐 임상시험에 필요한 자료들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을 보시면 되지만 이런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던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은 이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위법에 있는 이런 그 법적 근거들도 꼭 한번 되짚고 알고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뜬금없이 그냥 기술적인, 그러니까 과학 이론책에 나와 있는 근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이제 그게 시초는 그러니까 밑바탕은 그런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시작을 했겠지만 이게 이제 규정화, 명문화되면서 이런 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서 출발을 했다. 그 다음에 이 법적 근거들을 명확히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네. 우선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이 가장 크게 이제 유형을 나눌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제일 많은 형태이기도 해서 독립형으로 보기 위한 실무적 판단에 대한 체크 포인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보면 하드웨어 비종속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특정 의료기기, 예전에는 어떤 의료기기에 속해져 있는 그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그 의료기기,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만 쓰는 범용이 아니라 그 의료기기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 전용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았지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범용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슬슬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이런 하드웨어 내 탑재 제어 없이도 동일 기능이나 성능이 수행 가능한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하드웨어의 비종속성을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 의료 목적으로 출력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설명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예를 들어 뭐 진단에 대한 결정, 판단 행위, 이거는 뭐 양성이다, 음성이다 라는 의료적 판단 행위를 소프트웨어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있거나 출력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 환경 독립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의료기기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 속해져서 어느 클라우드에 장치가 돼 있으면 어느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고, 그 다음에 설치가 되면서 운영이나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이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로 볼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능형 로봇 기술로 보기 위한 포인트인데요. 로봇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기술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공장에 쓰이는 로봇들도 있고 의료 환경에 쓰이는 로봇들도 있고, 이 로봇이라는 요즘에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나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로봇, 그러니까 AI 로봇 시장이 계속 대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의료기기에서 디지털 의료기기에 속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핵심적으로 좀 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은 내장 센서 또는 외부 데이터로 주변 환경을 자율적으로 감지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뭐 연결되는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수집한 환경 정보 및 그 내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판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외부 명령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업을 실행하고 수행하거나 문제가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시 자체 판단하여 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능형 로봇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기술 유형 중에 그 로봇 기술은 디지털 의료기기에 속해지려면 의료기기의 자율도에 따라서 6단계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6단계 이상은 뭐냐? 예를 들어 이제 의료기기가 재활평가 보정 혹은 경감을 위해 감시 결과에 대한 기반하여 구동 장착부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를 산출하고, 이게 뭐냐? 어떤 이제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수술실에서 쓰이는 의료기기가 개발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의료기기가 스스로 그 환경을
그 인식해서 거기에 대한 장착부를 뭐 만약에 수술용 로봇에 대한 팔 뭐 이런 그 장착부를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산출했지만 이 산출한 그 변수를 특정적으로 자기가 본인 혼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변수를 선택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이 6단계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재활 로봇 수술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재활 로봇에 관련된 가이던스에서 그 정의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혹시 이제 지능 로봇 기술에 대한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만약에 업체들이 있으면 그 가이던스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디지털 의료기기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디지털 의료기기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AI 기술이 쓰였다라고 해서 모두 다 뭐 디지털 의료기기다라고 판단하진 않고요.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 이제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 의료기기가 있고 크게 그 다음에 독립형 소프트웨어가 있고 거기에 뭐 보조적으로 비핵심적인 요소로 쓰이는 구성품이라던가 전자 인터페이스 아니면 뭐 인프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각각의 요소별로 AI 기술이 쓰였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디지털 의료기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나와 있듯이 의료기기 하드웨어 아니면 제동 및 구동, 작동 영향에 미치는 부분, 그 다음에 내장형 소프트웨어도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면 그 내장형 소프트웨어 기능들 중에 하나니까 독립형 소프트웨어하고 동일해질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AI 기술이 쓰이면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조적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같이 구성품으로 쓰이는 액세서리 또 포함되겠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뭐 관련된 구성품이 그 AI가 쓰였다라고 해서 그 구성품 자체가 AI가 쓰였다라고 해서 의료기기에 포함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함께 쓰였을 때 디지털 의료기기의 구성품 별로 생각해야지 그 구성품 자체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을 발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비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구성품 자체는 의료기기가 아니게 되겠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AI 기술이 사용 목적과 관련해서 핵심 요소로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크게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게 액세서리는 즉 디지털 의료기기에서 사용 목적, 그 진단, 치료, 예측, 보조 등 보조 지원 또는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함께 시스템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액세서리는 반드시 본체와 같이 사용되어야 되며 그 다음에 단독으로도 이 액세서리 자체는 단독으로 구성품과 같이 디지털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을 구현할 수 없죠. 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품하고 액세서리랑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또 특이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구성품은 또 디지털 의료기기가 사용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함께 사용되지만 또 이것도 단독으로는 디지털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는 되지만 해당 성능을 연계해서 이제 본체랑 연계해서 해당 성능을 발휘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의료 목적의 구현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좀 크게 구분하시면 구성품과 액세서리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기준은 좀 세워가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많이 이제 좀 헷갈리셔서 이제 인허가나 임상시험을 뭐 업체분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성품과 액세서리 부분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표형식으로도 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크게 보면 예시로 보면 사실 뭐 캡처 장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액세서리 그러니까 그 어떤 사용 목적 의료 목적의 사용 목적을 구현할 수는 없겠죠. 캡처는 어떤 성능으로서의 기능은 발휘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떤 목적을 발휘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료적 목적을 발휘하지는 않으니까 액세서리는 사실 이제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수술용 로봇의 보조기구 그러니까 로봇 팔에 해당되는 어떤 수술 기구들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구분이 확실히 좀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냐하면 이 수술 로봇의 보조기구 형태나 기능에 따라서 그 본체 기기의 의료 목적에 대한 성능을 얼마만큼 발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고 사실 그 보조기구 하나 자체가 그 수술에 대한 사용 목적을 자체가 그러니까 뭐 발현할 수는 없죠. 본체랑 같이 연동돼서 쓰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성능과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기기의 이제 구성품과 액세서리 등 어떤 크게 이제 독립형 소프트웨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우선은 이 디지털 의료기기 판단 기준에 따라서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디지털 의료기기가 맞는지를 좀 자체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1단계는 이게 여기 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다이어그램에서도 나와 있지만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인지 사실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해서 형태나 기능적인 면에서 일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달라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새로 시행이 되는 것뿐이지 디지털 의료기기도 결국에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만약에 디지털 의료기기, 그러니까 개발하시고자 하는 디지털 의료기기가 의료기기와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아니라면 바로 여기 디지털 의료기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속하는지 의료 목적이 명확해서 이 의료기기에 속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속한다면 이제 만약에 이런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속한다면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 2단계로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에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바로 다른 기술이 쓰였다, 그러니까 더 쓰이는 거와 상관없이 바로 디지털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만약에 독립형 소프트웨어도 아닌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앞서서 보여드린 디지털 제품의 유형 5가지에 따라서 그 밖에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닌 뭐 로봇 기술, VR, AR 기술 아니면 AI 기술에 속하는지 이렇게 적용이 되면 또 디지털 의료기기에 속할 확률이 크고 이 디지털 기술들이 의료기기 하드웨어 및 제어 구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음 자료표군요. 디지털 기술이 의료기기 하드웨어 제어 구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이 말은 앞서서 수술 로봇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수술 로봇 내에 그 AI 제어 모듈이 치료기기의 자율도 제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면 디지털 의료기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디지털 기술이 의료기기 하드웨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니요라고 한다면 또 5단계로 넘어가서 디지털 기술이 내장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초음파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진단 소프트웨어나 생체 신호 소프트웨어의 처리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이 도입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디지털 의료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독립형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진단이나 처리나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이 접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장형이다 하더라도 디지털 의료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또 디지털 기술이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기술이 액세서리에 적용이 됐는지 아까 앞서서 장표 보여드린 것처럼 구성품이나 뭐 인터페이스에 AI 기술이 적용됐다 치더라도 그거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액세서리에 적용이 되면 이거는 디지털 의료기기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 기기와의 조합 여부를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데요. 내년부터도 이제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 기기의 성능 인증이 시행이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가 하나의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 묶여서 기능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지만 기능들은 서로 또 혼합되어 있는, 조합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디지털 의료기기가 2개지만 2개가 예를 들어 진짜 그 기존의 일반 의료기기법에서 인허가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 이제 뭐 한벌 구성처럼
따로 소프트웨어가 두 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 조합된 형태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일반 의료기기법에서 말하는 완전 독립적인 한벌 구성, 그냥 포장 형태만 다른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 하여튼 형태적으로는 두 가지의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지만 이게 기능적으로는 서로 상호 연관된 뭐 단적으로 연관된 거는 또 그 제품마다 달라지겠지만 서로 상호 연관된 제품들은 이게 상호 조합된 형태로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조합된 형태들은 디지털 의료기기와 지원기기 사용 목적이 하나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그 디지털 의료기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합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아닌 형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결합은 한 상태. 그러니까 아까 이 앞서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합은 형태적으로 조합은 됐지만 사실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디지털 의료기기의 이 지원기기는 디지털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디지털 의료기기 조합 형태는 아니게 되는 거죠. 즉 아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형태적으로도 뭐 구분해야 되겠지만 형태적인 거는 비슷한 형태로 이 조합된 형태로 나와 있을 수도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의 사용 목적을 따르느냐 달성하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사용 목적이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르며 상호 연관성이 없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조합 형태 아니면 조합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나누는 기준이니까 이거를 좀 깊게 개발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의료기기에 이제 만약에 속한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코드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7자리를 어떻게 부여할 건지 이 제품 코드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이 앞에 두 자리, 이 주된 사용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 이 앞에 두 자리는 관련된 고시를 보시면 별표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코드, 뭐 예를 들어 A는 검사에 해당되는, B는 진단에 해당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첫 번째 코드 대문자 형태와 두 번째 코드 숫자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 영상을 활용해서 의료 영상을 가지고 활용해서 진단을 내리는 제품을 개발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B1 그러니까 즉 이 두 자리 숫자는 대문자 B의 1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면서 뭐 영상만 쓰시는 게 아니라 생체 신호를 쓰신다 아니면 체외 진단에 쓰이는 검체 지표를 쓰신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이상을 쓰게 되면 B5 그러니까 B5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를 혼합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코드로 넘어가면 이제 기술 유형이 되겠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지 기술 유형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 5가지가 한 가지만 쓰이지는 않겠죠. 2가지 이상, 3가지도 쓰일 수 있고 4가지도 쓰일 수 있고 여기서도 이런 구분을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뭐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로만 연결돼 있는 AI 기술은 안 쓰고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만 쓰는 디지털 의료기기다 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 코드에서 앞자리 A가 되겠고 뒤 두 자리는 뭐 X가 되겠죠. A, XX. 하지만 만약에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쓰면서 나는 AI 기술도 같이 접목해서 쓴다 라고 하면 A, B, X로 명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4가지 기술 이상이 적용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니까 이 두 자리에서 A, P, X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조합된 제품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거기 특성, 디지털 기술 유형의 특성에 맞춰서 내가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정도만 구분하신다면 이 세 자리 숫자 나누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이제 그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다이어그램 그림표에서 나와 있듯이 의료기기인지 체외진단 의료기기인지가 판단 여부의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이 디지털 의료기기가 사실 이제 의료기기에 속하면서 독립형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 의료기기인지 아니면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면서 독립형인지
이 부분을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의료기기 A이면서 독립형이다라고 했으면 아까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진단, 그러니까 의료 영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제품이면서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이다라고 했을 때는 B1에 A XX 하면서 이 마지막 두 자리는 형태적으로 A1이 되겠죠. 이렇게 제품 코드를 각각의 그 코드에 설명되어 있는 유형이나 기능들을 합쳐서서 7자리 코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 분류 코드를 물론 이제 이게 뭐가 먼저다 후단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제품 분류 코드를 생각하면 이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야 되겠죠. 사실 사용 목적은 디지털 의료기기 사용 목적도 처음부터 뚝하니 생겨난 게 아니라 일반 의료기기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의료기기법에서도 사실 일반 사용 목적과 특정 사용 목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 목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의료기기가 그러니까 달성하라는 목적. 예를 들어 예시가 이제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보시면 레이저 원리를 사용하면서 피부 조직의 조사에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 사용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 사용 목적은 단순히 피부 질환 치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피부 질환 치료인지 아니면 이 피부 질환 치료에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건지 아니면 화농성 여드름을 어떻게 완화시키는 건지 치료시키는 건지 개선시키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특정 사용 목적으로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특정 사용 목적,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도 임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에서 입증하시고자 하는 가설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용 목적을 일반 사용 목적인지 특정 사용 목적인지 아니면 특정 사용 목적 중에서도 내가 어떤 적응증 및 어떤 효능 효과를 보이는지를 명확하게 좀 판단하시고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능별 사용 목적을 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제 일반 의료기기와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이거죠. 사용자가 의사인지 아니면 일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앱으로 사용하는 집에 가서 사용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도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사용하는지 아니면 일반 사람이 환자가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 환경도 집에서 홈 헬스케어인지 아니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의료적 상태나 대상 환자도 환자에 대한 적응증이 이 의료적 상태나 대상 환자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의도된 그 목적이 진단을 보조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위치를 검출해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제품은 진단 보조뿐만이 아니라 어떤 리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도에 대한 확률을 제시를 하는 제품인지 아니면 목적인지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좀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입력 정보는 아까 그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영상, 어떤 인풋 데이터를 쓰는지 진짜 엑스레이 영상이나 MRI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지표로 검체에 대해서 나오는 체외 진단 검체에 대한 지표들도 사용하시는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지표로 사용하는 입력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기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러한 정보, 그러니까 이러한 인풋 데이터들을 어떠한 처리 원리에 의해서 처리하는지. 예를 들어 제일 많이 개발하시는 게 인공지능 AI 기계학습에 따라서 AI 기술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력 정보는 어떻게 나누는지, 폐질환에 대한 검출 표시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험도에 대한 확률 아니면은 내가 이제 어떤 중증 환자가 이 중증 환자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일수를 예측해주는 소프트웨어인지 이런 것들이 출력 정보로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금기 사항들은 사실 이제 이거는 제품 특성마다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금기 사항,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박을 수 있는 기술할 수 있는 이 금기 사항들도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있을 시에는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품목 분류 코드가 정해지고 사용 목적이 구체화된다면 또 이제 등급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반 의료기기는 제품 품목이 정해지면 등급까지도 이제 아예 정해져 버렸지만, 이거는 같은 제품이더라도 아니면은 똑같은 AI 기술이 사용됐다 치더라도 이 기술이 어느 환경에 어느 환자의 어느 적응증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등급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적 상황 또는 환자의 상태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료에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24시간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이라던가 뭐 진짜 중환자실이라던가 환자의 상태가 중환자만 취급하는 어떤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들 중에서도 사실 뭐 의약품을 보조한다거나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단을 보조해 준다거나 하면 4등급에 해당이 되겠고요. 아무리 위독한 치명적인 환자 상태라고 하지만 단순히 정보 제공용이라고 한다면 기술이 똑같다 치더라도 사실 2등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능 저하 및 뭐 오작동, 그 다음에 간접 피해 수준에 따라서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고, 여기 넘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이제 아까 의료기기나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 두 가지가 크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이 6번째 코드가 BC, 즉 그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속하는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등급 지정에 관한 기준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유념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고요. 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 뒤에 장표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성능 저하에 따른 그 오작동이나 이 직간접 피해 수준을 정할 때는 사실 2등급부터 4등급, 그러니까 2등급부터 4등급에서 적용이 되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내려가거나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물론 이제 4등급에 이 앞서서 4등급에 해당이 됐다라고 해서 사망한 환자, 그러니까 이 피해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로 5등급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의료기기 체계는 디지털 의료기기도 사실 1등급부터 4등급 체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4등급이 해당이 됐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1은 할 수는 없고 그냥 4등급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위독 치명적 상태에서 임상적 관리 유도 제품이라고 해서 3등급에 해당이 됐지만 이 관리 유도의 결과에 따라서 피해 수준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면 3등급이 아니라 한 단계 높여서 4등급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등급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3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지만 2등급도 3등급으로는 올라가지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1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은 불가능하다라는 이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제품 판단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에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거는 일반 의료기기나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다 똑같은데 사실 뭐 내장 디지털 의료기기와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기가 함께 구성된 아니면 함께 조합된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등급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 가장 높은, 만약에 4등급과 3등급짜리의 등급이 조합된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인 4등급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의료기기 하드웨어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나 일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등급 분류하는 그 고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함께 기준을 좀 준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장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지만 그거를 생각하는 접근 구조 자체는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등급 판단, 그러니까 제품 분류 코드랑 등급이 결정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인허가시 제출할 때 등급 결정 기준, 이 판단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게 꼭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 1호 서식에 따라 제품, 그러니까 인허가 때 제품 만약에 분류 판단서를 제출하시면 이제 이게 맞는지
그 심사 과정에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 틀린지 또 의견도 나올 수가 있을 테고, 만약에 뭐 이런 그 인허가에 앞서서 나는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전검토에서도 이제 이 제품 코드 및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전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 1 분류 및 등급 지정에 관한 관련된 규정 얘기는 한번 해봤고요. 이제 파트 2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들 중에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알아가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첫 번째 강의에 앞서서 이제 두 번째 강의도 임상 관련된 강의니까 그 프로토콜 관련되거나 이제 이어지는 좀 세부적인 내용은 2강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파트 2에 관련된 내용은 임상 관련된 그 규정적인 항목이라던가 개념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리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 생각해 주시고요. 네.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법적 근거는 당연히 이제 일반 의료기기법은 뭐 법하고 시행규칙, 그 다음에 행정규칙, 즉 고시죠. 고시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 의료기기도 법적 근거가 생성되었지만, 디지털 의료기기도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따른 9조, 10조에 따라서 임상계획, 그러니까 임상시험 계획하고 임상적 성능시험들이 모두 출발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14조, 19조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뭐 디지털 의료제품법 9조 10조, 예를 들어 시행규칙 14조 19조만 언급해 드린다라고 해서 이 조항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핵심적인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앞뒤 조항, 그 다음에 연관된 조항들은 찾아보시면서 또 제품별로 필요하신, 아니면은 임상시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항을 또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는 다 달라지니까 그러한 점 좀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으로도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그 계획 승인 및 실시 관리에 관한 규정, 이게 이제 일반 의료기기의 행정규칙하고는 달라진 게 이 실시 관리에 관한 규정까지도 한꺼번에 이 행정규칙 고시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시 관리 기준, 즉 GCP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기본 문서 종류 및 뭐 이런 보관 책임자 관련된 사항들은 별표 1, 2로 남겨놨으니까 이러한 점들도 실제로 임상시험 수행을 하시면서는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 이제 변경사항으로 좀 가장 큰 변경사항이 뭐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 일반 의료기기법에서는 사실 이제 임상시험 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서브젝트, 즉 사람을 중점으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디지털 의료기기는 후약적 임상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임상시험이나 제품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중점으로 하는, 물론 이 데이터도 사람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일 상위에서의 그 중요한 점은 이 사람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 데이터라고 해서 사실 사람을 벗어나서 제외하고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꼭 여기서 나와 있듯이 사람 앤드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임상시험을 구분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데이터 임상 같은 경우에는 IRB 승인만으로도 허용하는 면제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기존의 일반 의료기기법에서의 체계랑은 또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임상시험 실시기간, 즉 이제 식약처에서 실시기간으로 인정받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만 임상시험을 했지만, 디지털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기간 외에 실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 2차 의료기관, 물론 이제 제한 사항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 디지털 의료기기 형태나 제품의 성능에 맞춰서 의료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인정받은 실시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실시를 허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용할 때는 물론 허용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내 그 연구자 마음대로 어떤 기관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그거는 어떤 관리 감독 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 그래도 중점적으로 방향은 이 임상시험 기간 외에 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정도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일반 의료기기법은 포지티브 변경 승인이었죠. 다 이제 웬만한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두 다 변경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죠. 대상자의 안전 및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들은 단순히 보고만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예를 들어 이제 고시에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뭐 목적을 변경한다던가 선정 제외 기준을 변경한다던가 대상자 수를 더 뭐 늘린다거나 이런 수 변화에 대한 항목들이 변경이 되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는 이렇게 명확하게 사전 승인을 받는 항목들이 좀 지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단순한 사항으로 이제 보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료기기법에서는 만약에 계획 승인을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없었죠. 없었지만 요번에 디지털 의료제품법에서는 수수료 부분이 신설이 돼서 계획 승인 신청을 할 시 약간 200만 원 넘는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냥 우선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다 갖춘 상태에서 수수료가 꽤 있으니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임상고시에서 우선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보더라도 사실 이제 이 정의 부분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정의에 따라서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짓는 판가름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우선은 시판전 임상시험이란 무엇인지 한번 그 제2조에 따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죠. 허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디지털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또는 성능에 관한 성능에 관한 사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허가받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큰 주류를 이루겠고요. 이미 허가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된 디지털 의료기기인데 허가 인증 신고되지 않는 새로운 사항, 즉 사실 이제 구분은 허가는 그 제품 자체는 허가는 받았지만 그 임상하고자 하는 입증하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 항목이라던가 사용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검증하고자 하는 적응증이나 뭐 그 사항들이 허가받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로 사전 계획에 따라서 무조건 실시해야 되는 시판전 임상, 즉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시판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이 아니고서는 시판전 임상이 아니게 되겠죠.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의 부분을 꼭 보시는 거를 명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판전 임상을 하게 될 때 물론 이제 뭐 시판 후 임상이더라도 목적은 달리 구분될 수 있겠지만 탐색 임상 시험이란 뭐냐? 이거는 뭐 임상 관련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의료기기는 탐색 임상 시험과 확증 임상 시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걸 모두 아시고 의약품처럼 1상, 2상, 3상의 세 단계로 거치는 임상 단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탐색 임상 시험은 초기의 안전성, 유효성 또는 성능에 대한 정보 수집 아니면 후속 임상시험. 이 후속 임상시험은 뭐 예를 들어 확증 임상시험의 근거, 그러니까 확증 임상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케팅 임상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제품 개발하시고자 하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 평가 항목, 평가 방법의 근거 제공을 위해서 실시되는 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기서 규정에서 나와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 소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라는 이 문구를 보시면 확증 임상처럼 통계적으로 대상자를 산출하지 않으셔도 승인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증 임상 시험이란 이 탐색 임상 시험의 이제 후속 임상이 되겠죠. 허가 인증을 위해서는 확증적 근거를 제출을 해서 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임상 자료를 확증 임상 시험의 목적으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확증 임상 시험을 수행하실 때는 앞서서 탐색 임상 시험과 다른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셔야 되고 고시에는 반드시 탐색 임상 시험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근거가 없으면 탐색 임상 시험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의료기기는 기존에 퍼블릭된 뭐 연구 논문이라던가 이런 기존에 했었던 임상 연구들로 근거를 일반 의료기기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잡았지만 새롭게 개발되는 제품들,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기기는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새로운 목적 아니면 새로운 성능들에 따라서 개발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기존에 뭐 퍼블릭된 연구 자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탐색 임상 시험을 선행해서 근거를 확보하시고 확증 임상 시험의 근거로서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 임상이란 연구자 임상에서도 여기서는 좀 명확하게 언급을 해놨죠. 일반 의료기기랑 다른 점이 의료법 제5조에 따라서 면허를 받은 의료인, 그러니까 즉 의료인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연구자 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당연히 연구자가 주도를 하니까 의뢰자가 없겠죠.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이고 연구자 임상도 탐색,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탐색 임상 시험, 그 다음에 확증 임상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시판 후 임상 시험이란 이미 이제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된 디지털 의료기기에 허가 인증 신고되거나 변경 관리 계획에 승인된 범위, 이게 말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사전에 허가 받으실 때, 그 허가나 인증 받으실 때 제출됐던 아니면 인증됐던 아니면 허가받았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허가받은 그 품목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라고 말하면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시판 후 임상은 뭐 사실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임상은 아니고 그 제품 특성에 따라서 식약처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특성에 맞춰서 업체가 실시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가셔야 될 사항이 실사용 평가. 이제 이 업체 이게 개발하시고자 하는 이 개발자 연구자분들이 제일 이제 이게 실사용 평가가 언급이 돼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사용 평가로 그냥 다 하면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실사용 평가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시판 후 임상, 그 다음에 사전 계획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이 예를 들어 그냥 그러니까 후양적 관찰 임상, 간단하게 보면 후양적 관찰 연구는 이 세 가지 이 밑에 이 체크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발간된 뭐 임상 문헌이라던가 부작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즉,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실사용 평가란 그냥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그 디지털 의료기기를 통해서 나온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실사용 평가한 평가한 게 실사용 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실사용 평가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허가사항에 무조건적으로 근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사용 평가라는 것 자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그냥 하나의 탐색 수준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거를 벗어나서 확증에 준하는 임상시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준해서 어떤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실사용 평가 이제 뭐 사전 계획 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후양적 관찰 연구라고 해서 이게 실사용 평가니까 내가 이렇게 나온 평가 근거는 다 허가단에 사용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용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점은 꼭 좀 유념해서 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관련 조항들이 너무 엮여져 있는 게 많아서 사실 이제 이 조항들을 위도 또 타고 들어가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일반 의료기기도 그러니까 의료기기법도 사실 약사법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이라던가 혼란들이 있었지만 사실 정착이 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물론 체외진단 의료기기법도 일반 의료기기법에서 나와서 새롭게 시행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정착이 돼서 잘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 관련된 규정들도 지금 이제 첫 시행을 하면서 이제 1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몇 년 하다 보면 사실 사례들도 많이 쌓이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업체도 그렇고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규제 정합성을 맞춰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더더욱 세워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앞서서 이 정의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3조에는 이제 임상시험을 신청했을 때 제출하는 자료 요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임상시험 아니면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향후에는 그냥 그러니까 통칭해서 임상시험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번 교육때는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구분해서 말하기가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구두가 길어지니까 그냥 임상시험이라고 보시면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까지 포함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판전이든 시판후든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임상시험 즉 프로토콜이라고 많이 하죠. 이 필드에서는 이 연구계획서는 꼭 항상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연구계획서는 사실 이런 규제에서 실시하는 연구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냥 연구실에서 개별적으로 개인 연구를 하시더라도 연구 계획서가 없는, 그러니까 이 연구 계획을 잡지 않은 연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단에 올라와서 새롭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임상시험이든 사실 임상시험 계획서는,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통칭해서 GMP 적합 인증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의료기기법에서는 기술문서에 해당되는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들도 제출을 해야 되겠죠. 사실 여기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유념해 보실 게, GMP 적합인증서는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에 제외해서 제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뭐 내부 성능 자료를 하실 때 그 내부 성능 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 GMP 적합 인증서가 있으셔야 되겠죠. 아니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GMP 적합 인증서가 없어서 제외하고 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니까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하실 거면, 이런 내부 성능 자료나 이런 성능 검증에 관한 자료들은 시험 검사 기관에서 적합하게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독립형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하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부 성능 자료나 어떤 뭐 검증 자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시려면 사실 GMP 적합인증서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사전에 나는 내가 그 개발하는 업체에서 스스로 성능 검증을 할 거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GMP 적합인증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부 자료들을 이제 모두 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각가지 이제 사항에 따라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고시상에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수출용 디지털 의료기기, 아니면은 제품군을 구성하는 제품 중 대표 제품을 제외한 제품, 예를 들어 뭐 모델명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대표 제품으로 하면 나머지 제품들은 사실 모두 다 이 작용 원리에 관한 자료,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모든 제품별로 다 필요한 건 아니게 되겠죠. 물론 이제 제품군이 여러 개 있지만 하나의 제품으로 묶을 수 있지만 성능들이 유독 다르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성능이 대표 제품으로 그 성능을 모두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경우에는 사실 각각에 맞춰서 제품 성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표 제품으로 모든 하위 제품들을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표 제품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들은 제외할 수 있겠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요. 또 이제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 의료기기를 구성하는 제품 중에 이게 의료기기 하드웨어가 이미 허가 인증받은 의료기기와 비교해서 동등함을 입증한 자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은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드웨어는 일반 의료기기 법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있다거나, 물론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으로 기존에 허가받았던 제품들이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입증하는, 동등함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출하면 동등성을 입증받을 수 있지만, 이 하드웨어 자체는 일반 의료기기법에서도 사실 동등 비교를 통해서 입증되면 제외할 수 있는 성능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일반 그러니까 전자제품, 그러니까 하드웨어 딱 그 기계적인 기계기구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혈액이나 이거는 용품에 해당되는 사항처럼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뭐 식약처장이 고시하거나 공고한 규격으로 한 어떤 그 인체 접촉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공고한 규격에서 실시를 한 제품이라면 그런 것들은 예전에도 일반 의료기기 법에서도 사실 제출 면제를 해주는 자료들이 있었죠. 실측값 같은 자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의료기기법이나 일반 의료기기법에서 말하는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기구류나 하드웨어나 아니면 이 그 원재료 부분에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기를 한 번이라도 인허가 받아보신 분들은 딱 한 번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그 디지털 의료기기를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디지털 의료기기, 그러니까 독립형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내장형이면서 일반 그 하드웨어 및 만약에 인체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반 의료기기 법에 따라서 면제받을 수 있는 아니면은 제외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거는 그러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사전, 특히 디지털 관련된 사전검토는 여러 가지 민원 분류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 중에서 그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뭐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 사이버 보안 관련된 자료들도 만약에 사전 검토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사전 검토 통지서를 이제 받을 텐데 사전 검토를 받게 되면 통과가 되면 이때 인허가 시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면 해당되는 자료들은 사전 검토를 받고 적합 통지서를 결과 통지서를 받은 그 자료들은 제출을 아니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품 개발 당시에,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하면서 좀이라도 이제 이 인허가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개발 업체 분들을 많이 연구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 검토를 물론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의료기기는 완제품, 그러니까 일반 의료기기는 완제품 베이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물론 디지털 의료기기도 완제품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 완제품의 형태가 일반 의료기기랑은 다르죠. 형태적으로 무조건 하드웨어가 갖춰진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가 무조건 갖춰진 이게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 인터페이스로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인허가 당시에 제출하려면 사전 검토 받았을 때의 제품과 그러니까 동일해야 되겠죠. 이때 사전 검토 받았을 때는 제품이 만약에 뭐 성능이 A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가 인허가 당시 이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성능을 이제 입증받으려고 이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으려고 자료들을 제출하시는데 인허가 시에 제출됐던 제품이 사전검토 받았을 때의 제품과 동일하지 않으면 이때 사전검토 받았던 결과 통지서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간혹 가다가 이제 미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좀이라도 받으시려고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를 좀이라도 빨리 받아서 인허가 시 빨리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 빨리 제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허가 시 제출한 그 제품의 성능이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능이라던가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지 제품이 변경돼서 그 제품이 변경된 관련된 사항 물론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취지는 그렇고 변경됐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미치는 변경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뭐 검증 및 유효성에 관련된 아니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사항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 항목들은 사전 검토 단계에서도 인허가 제출하는 그 제품과 동일하게 구현하고 있어야 된다. 제품이 개발돼 있어야 된다. 이 점은 꼭 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우수관리체계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많이 그러니까 못 보고 새롭게 생겼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 우수관리체계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제외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놓고 있고요. 디지털 의료기기 특성상 뭐 이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제품 특성상 사실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식약처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실제로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입증하실 수가 있으면 뭐 되는데 사실 이게 입증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는 없죠. 대부분 입증을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노멀한 경우니까 이 경우가 그래도 이제 이런 기타 특이한 특이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미 허가 인증받거나 신고된 디지털 의료기기에 허가 인증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미 그러니까 허가 인증을 받았는데 허가 인증 받은 사용 목적을 좀 벗어나서 어떤 거를 새롭게 한번 시판전 임상으로 임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GMP 인증서라든가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는 면제받을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이제 이게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제품, 물론 이제 여기서도 제품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 안 되겠죠. 동일한데 그 동일한 제품에서 이러한 새롭게 이제 또 검증하고 아니면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사용 목적을 좀 입증하는 임상을 실시하게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GMP 인증서라던가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간단하게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로 소개해드렸던 부분인데 제4조에는 임상시험 기간 외에 이제 실시를 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자가 그냥 임의대로 실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조차도 임상시험에 관한 그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상시험 기간 외의 기관에서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데이터 기록, 보관, 처리, 그 다음에 전송에 대한 사용하는 제품들에 관한 자료들은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들은 항상 구비를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해놔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 기간 외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자와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지, 그 다음에 그 대상자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구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 임상시험 기간 외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표준 업무 처리서, 그러니까 즉 임상시험 실시 기관, 그러니까 총 책임자가 있는 연구 책임자가 있는 이 메인 실시 기관에서 실시 기간 외에서 실시하는 사항들은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게 이런 표준 업무 처리서라던가 아니면 교육자료 해당되는 그 이 임상시험 실시 기간 외에서 수행하는 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은 무조건 구비해 놓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함께 제출을 해서 인정을 받으시면 임상시험 기간 외에 실시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때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상시험의 계획에 대한 변경, 당연히 이제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죠. 중요한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그냥 보고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세 번째 나와 있지만 대상자의 안전, 그 다음에 시험 결과의 신뢰성, 즉 신뢰성은 안전성, 유효성 둘 다 미치게 되겠죠. 이런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변경 승인을 사전에 꼭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임상시험의 목적 변경, 당연히 목적이 변경되면 이 목적에 따라서 나중에 임상시험의 이 목적을 검증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인허가시 사용 목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의 목적이 변경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전성, 유효성의 방향이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아니면 대상자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분들도 이러한 변경들도 파생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적이 변경되면 사전에 꼭 변경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의 변경, 이거는 업체죠. 업체가 그 제품을 개발하고 최종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변경이 되면 이 부분도 사전 변경을 받으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상자의 안전, 그 다음에 시험 결과의 신뢰성, 이 신뢰성 부분은 안전성, 유효성 모두 다 포함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제품들은 그러니까 그 항목들은 다
그 사전 변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만약 예를 들어 이제 대상자 수가 변경되거나 대상자의 선정 제외 기준이 변경돼. 왜냐하면 대상자의 선정 제외 기준이 변경됐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선정 제외 기준은 나중에 이 제품이 실제 임상 필드로 나갔을 때 쓰이는 환자의 대표 대상 환자니까 코호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제외 기준은 대상자를 모집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 설계의 변경 부분에서 뭐 시험군 또는 대조군을 제외한다거나 아니면 변경한다거나 대조군이 예를 들어 대조군이 변경된다. 예를 들어 뭐 쉔기기에서 뭐 활성 대조군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변경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5조 보면 사조에 따라서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임상시험 기간 외에 실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실시를 그러니까 제출 자료에 대한 요건들에 따라서 이 임상시험 기간 외에 실시 기간이 변경되면 그것도 다시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다음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이제 실시 기간에 대한 정보가 변경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임상시험 기간 외의 실시 기간에서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데이터의 기록, 보관, 처리 및 전송 등에 사용되는 제품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임상시험 실시 기간에서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허용해 준 이유는 이러한 실시 기간 외에서도 아까 뭐 교육 자료라던가 어떤 제품 그러니까 표준 처리 업무 처리서에 따라서 이 실시 기간 외에서도 관리가 되며 그다음에 그 실시 기간 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니면 이 임상 시험에 실시될 때 쓰이고 있는 제품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임상시험 기간 외에 실시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취지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면 바뀐 부분에서 컨트롤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진다면 당연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거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변경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 그러니까 IRB 통칭해서 IRB로부터 승인받은 임상시험 에서도 이 앞서서 설명드린 모든 부분은 변경 승인에 대한 모든 부분은 IRB 승인을 받는 임상시험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후향적 데이터 임상이라서 식약처 뭐 사전 임상 대상이 아니라서 면제를 받고 IRB 승인만 받는 임상이다 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한 변경들이 일어날 시에는 사전 변경, 그러니까 IRB 사전 변경 승인을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적용이 되니까 그러한 점에서도 꼭 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6조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속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더 아실 텐데 뭐 체외진단은 일반 의료기기법하고 그러니까 일반 의료기기랑 다른 점이 체외진단은 IRB 승인이 기준이 되고 인체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해도가 큰 경우에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인체의 피부 점막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방법에 즉 위해도가 큰 경우에 그 검체를 채취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속하는 뭐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상적 성능 시험을 실시할 때 식약처장의 승인을 꼭 받으셔야 된다. IRB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확립된 의학적 진단 방법 또는 허가 인증 받은 디지털 의료기기로는 그 성능 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상 시험은 이 경우는 뭐냐? 진짜 임상진료 지침이라던가 기존에 허가 인증받은 디지털 의료기기, 그러니까 허가받은 디지털 의료기기로는 입증이 안 되는 부분들은 IRB 승인 아무리 데이터 임상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 디지털 의료기기 아니면 이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속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라서 위해도가 크지 않지만 그래서 IRB 승인만 받아도 되는 임상적 성능 시험이지만
이미 확립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임상시험 관련된 규정들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의료기기도 그렇고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그렇고 그 고시로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을 이 디지털 의료기기 관련 고시에서는 실시관리 기준 등에 따라서 별표 1, 2로 나누고 있거든요. 즉 이제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GCP에 따른 내용들이 별표 1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별표 2는 관련된 기본 문서나 목적, 그다음에 보관 책임자들에 대한 구분 및 분류를 나누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서들의 종류, 그러니까 내가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구비해야 되는 기본 문서들을 어떤 종류로 나눠야 되는지, 그다음에 책임자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앞서서 별표 1에 따라서 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이 별표 1과 2에 따라서 좀 준비를 해 주신다,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이제 뭐 또 다음 기회가 생기면 여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살펴본 거는 제 8조에 따라서 후양적 관찰 연구에 관련된 특례. 앞서서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IRB 승인만 받고도 받을 수 있는 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IRB 이런 그 앞서서 3조부터 7조까지 제가 이제 앞서서 규정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앞서서 설명드린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양적 관찰 연구에 해당되는 실사용 평가에 관해서는 임상시험 등 심사위원회, 즉 IRB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이라는 소리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그 후양적 관찰 연구에 대해서는 IRB 승인을 받고 IRB에서 그러니까 심의하는 기준들이나 아니면 보안 사항들을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IRB의 승인만 받아도 되는 그 연구지만 아까 뭐 임상진료 지침이라던가 기존의 의료기기법, 그러니까 의료기기에 따라서 디지털 의료기기에 따라서 입증할 수 없는 뭐 사항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식약처와 사전에 논의해서 확증 임상 시험으로 가는 방향을 좀 추천해 드려요. 꼭.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후양적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특별 케이스 아니면 특별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지, 대부분은 사실 이제 뭐 후양적 관찰 연구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이런 특례에 따라서 IRB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되면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임상시험에 관련된 규정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학습 점검으로 아래 질문 두 가지를 만들어 봤고, 이 두 가지 질문은 그래도 이제 꼭 한번 알아가시면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시거나 임상시험을 수행하실 때 이러한 점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사항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답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교육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선 그 채팅으로 질문 2개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 관련된 사항 읽어드리고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성품과 액세서리가 헷갈리는데 의료 목적 구현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인지요? 네, 답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구성품과 액세서리가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약간 그 집합으로 보면 교집합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개념은 여기서 언급했듯이 의료 목적을 구현하는지 안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구성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로봇 수술기에서 실제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로봇 수술기 본체가 아니라 그 인체에 수술할 수 있는 수술 기구가 이제 로봇 팔에 부착되는 수술기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액세서리가 되지만, 그 로봇 수술기 본체에 어떤 연동되어 있는 패드를 연동하기 위한 무슨 케이블 선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구성품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구성품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둘 다 액세서리도 그렇고 구성품도 그렇고 단독으로는 사용 목적을 구현할 수 없지만 액세서리는 본체와 연동돼서 의료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을 직접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구성품, 예를 들어 그냥 딱 쉽게 개념적으로 드리려고 이제 그 케이블카를 얘기를 했지만 이 케이블카, 그러니까 뭐 연결되는 케이블 선은 사실 뭐 의료 목적을 구현하는 여부도 아니고, 근데 없으면 만약에 전원선이다라고 하면 없으면은 이 구성품이 없으면 의료기기 본체도 작동은 안 하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좀 구분지면 될 것 같고요. 예시로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그 이제 질문을 주시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의료 목적을 구현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액세서리냐 구성품이냐. 이거는 제품 개발을 하시면서 사실 진짜 그 개발하시는 업체분들이 더 명확히 아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어떤 디지털 의료기기를 딱 그 개발하시면서 이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실 하나만 이제 뭐 제품 하나만 구성해서 제품을 개발하시는 업체들도 있지만 진짜 조합이나 혼합으로 제품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기준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면 특정 사용 목적은 일반 사용 목적보다 더 구체적인데 특정 사용 목적으로 쓰는 게 인허가에 더 유리한가요? 유리한지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사실 좀 뭐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방향성으로 보면 예를 들어 누구도, 그러니까 어느 의료기기 업체들도 입증하지 못한 어떤 특정 사용 목적이라던가 성능을 구현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를 입증하는 과정은 어렵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특정 사용 목적, 그러니까 특정 사용 목적이라고 해서 어떤 진짜 뭐 남들이 무조건 입증 못하는 특정 사용 목적을 기술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에서 말하는 일반 사용 목적과 특정 사용 목적은 내 제품이 그 일반 사용 목적을 그 범용적으로 커버하는 수준을 좀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스페시픽하게 어떤 적응증을 구체화한다라고 할 수 있으면 특정 사용 목적을 기술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더 뭐 입증하는 게 어렵냐?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사용 목적이 진짜 너무 스페시픽해서 그거를 입증하는 과정이 임상도 막 여러 번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측면이라면 사실 인허가 시에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더 불리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노멀하게 생각해 보면 일반 사용 목적이라고 해서 더 뭐 유리하고 특정 사용 목적이라고 해서 더 불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인허가 시에는 사실 이제 뭐 기술 문서, 이게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잘 구비하시고, 만약에 임상 시험 뭐 설계를 어떻게 설계를 잘 하실지에 따라서 사실 승인 과정이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뭐 그런 사용 목적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좀 약간 너무 좀 그러니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네, 두 가지 질문만 있는 것 같고, 뭐 나머지 질문은 없을 것 같고, 오늘 그 교육은 뭐 어떻게 보면 지루했을 수도 있고, 많이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교육 목적, 이게 식약처가 이러한 교육을 지원하는 뭐 이유는 사실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시고자 하는 초창기, 그러니까 뭐 제조업체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시장에 뛰어드는 뭐 RA든 뭐 임상 RA든 아니면 연구자든 초기 그 시장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좀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시거나 인허가 시 이러한 개념, 정의 아니면 용어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끝마치면은 이 용어, 정의나 이 고시 규정에 대한 내용들을 왜 계속 말씀드리고 이거 아는 내용인데 왜 이런 내용을 또 할 수도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식약처와 이제 이 연구자 간 아니면 이제 이 디지털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소통 부재가 오는 것들이 그 이 용어나 정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정합성을 좀 득하고자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규정에 나와 있는 용어를 좀 많이 쓰시는 게, 왜냐하면 이 필드에서 과학자, 그러니까 이 개발하시는 과학 연구자분들이 쓰시는 필드 용어가 있고 사실 규제단에서 쓰이는 규제 용어가 약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규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으로 차이 나는 측면에서의 용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측면에서 그러니까 개발하시고자 하는 연구자분들, 담당 RA 분들이 규제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사용하시면 이 규제 허들을 좀 넘는데 좀 충분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규정 관련된 기초 교육을 좀 실시했고요. 나머지 이제 3시 반에 3시 반이죠. 3시 반에 두 번째 강의, 임상 관련된 이제 규제적으로 임상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3시 반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 잠시 30분 동안 하던 일 좀 하시면서 3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